역사 속에 살아. 공산혁명을 꿈꾼 박헌영, 김다냐, 임원근, 허정숙 주세족 고명자의 사랑과 이별, 투쟁과 고난. 1919년 4월 중국 상해에 임시정부가 수립되었고 수년 사이 자해든 타해든 조국을 떠난 조선의 독립운동가들이 속속 상해로 몰려들었습니다. 당시 상해는 신사상과 신문화의 별천지로 동양이면서 서양이었고 중국이면서 유럽이었는데 풍우나 혁명가들의 집합소였습니다. 김구, 안창호 등의 민족주의자들, 여운형, 김규식 등 온건 사회주의자들, 이동휘 등 공산주의자들, 이회영, 신채호 같은 아나키스트들이 질비했습니다. 박헌영, 김다냐, 임원근, 허정숙, 주세족 등 20살 전후의 젊은이들도 그곳에서 자유와 해방을 만끽했는데 고향도 다르고 상해로 이주한 이유도 달랐지만 나이가 비슷하고 정치적 성향이 비슷했습니다. 그래 해서 곧바로 단짝이 되어 우정과 애정과 이념으로 밤이고 낮이고 어울렸는데 박헌영, 김다냐, 임원근은 3인당, 상해 트로이카로 불리며 청년 공산주의 운동의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 청춘들은 가슴도 뜨거웠지만 몸도 뜨거워 수년 안에 새 쌍의 부부로 탄생했는데 박헌영과 주세족, 임원근과 허정숙, 김다냐와 고명자의 새 쌍이었습니다. 고명자는 당시 상해에는 없었지만 수년 후 서울에서 허정숙, 주세족과 만나 여성 트로이카로 활동했습니다. 김다냐는 1900년 경상북도 김천에서 중농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 무렵 생년이라는 것이 정확하지 않아 1899년, 1901년생 설도 있습니다. 김다냐는 1915년 대구 개성고보에 입학했으나 동맹유학에 앞장섰다 1916년 11월 퇴학당했고 1917년 1월 일본 도쿄로 건너가 세이코고 영어학교에 다니다 그해 9월 귀국 후 서울 배재고보에 입학했습니다. 1919년 3일 운동 때 고향에서 만세 시위 주도로 체포되어 태형 90대를 맞고 피범벅이 되어 삼촌에게 엎혀나왔고 이후 비밀결사인 적성단에서 활동하다 경찰의 추적을 피해 1919년 12월 중국 상해로 망명했습니다. 김다냐는 중국 항주의 배정학교에 적을 두고 1921년 5월 창당한 고려공산당 이르쿠츠크의 청년단체인 고려공산청년회에 가담, 집행위원과 책임비서로 활동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인물이 동갑내기 박헌영과 임원근인데 이후 세 사람은 고려공산청년회와 고려공산당 이르쿠츠크바에서 운영하는 사회주의 연구소 등에서 함께 활동하며 동지애를 키워나갔습니다. 당시 상해에는 고려공산당 이름으로 이르쿠츠크파와 상해파가 대립하고 있었는데 상해파는 자생적 공산당 조직이고 이르쿠츠크파는 모스크바 코민테른의 지시를 받는 조직이었습니다. 김다냐는 1922년 1월 코민테른 주최로 소련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극동민족대회에 김규식, 여운형 등과 함께 참가하고 돌아왔습니다. 극동민족대회는 한국, 중국, 일본, 몽골, 인도 대표 등이 참가한 가운데 코민테른 주최로 1922년 1월 21일부터 2월 2일까지 소련 모스크바 크렘린 소극장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김규식과 여운형을 비롯해 홍범도, 이동휘, 조봉암, 김다냐, 최고려 등 56명이 참석했는데 국내외 각급 독립운동단체나 지도자들이 이념과 지역, 정파, 국내외를 뛰어넘어 참석했습니다. 각국 대표자는 총 144명으로 한국이 56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42명, 일본 16명, 몽골 14명, 시베리아 몽골계 소수민족인 부리아트 3명, 인도 2명 순이었습니다. 대회에서 코민테른이 고려공산당과 고려공산청년회를 국내에도 새로 조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김다냐는 박헌영, 임원근과 함께 서울로 돌아가 국내의 혁명 거점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세 친구는 1922년 3월 말 상해를 떠나 4월 3일 중국 안동의 한 음식점에서 압록강을 건너갈 방법을 모색하던 중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임원근은 1900년 경기도 개성에서 태어났는데 1917년 4월 설린상업학교를 졸업하고 10월 일본으로 건너가 세이코쿠 영어학교를 거쳐 낮에는 인쇄소 직공으로 일을 하며 밤에는 게이 우유숙에 다녔습니다. 곧 사회주의 사상을 접하게 되자 2년만 수료하고 조선을 거쳐 1919년 12월 상해로 망명했는데 김다냐와 마찬가지로 1921년 5월 창당한 고려공산당 이르쿠츠크파에 가입했습니다. 고려공산청년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사회주의 연구소에서 사회주의 이념을 연구했는데 임원근 역시 1922년 4월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국내로 송환되었습니다. 박헌영은 1900년 충남 예산에서 태어났는데
부친이 첫 부인과 사별 후 박헌영의 어머니와 결혼했는데도 호적에는 서자로 기재되었고 부친은 쌀가게를 운영하고 약간의 농지를 소유한 중상의 재산가였습니다. 박헌영은 1915년 경성제 1고보에 입학했다 졸업반인 1919년 3.1 운동에 참가했는데 경찰에 체포되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적극적 참여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1920년 9월 유학차 도쿄로 갔으나 학업을 포기하고 상해로 건너갔는데 상해상과대학에 입학해 공부하면서도 김다냐의 주선으로 고려공산당 이르쿠츠파에 들어가 본격적으로 공산주의 활동에 가담했습니다. 고려공산당의 비합법 기관지 옳다 편집을 하고 당에서 운영하는 사회주의 연구소에서 사상연구에 힘썼는데 이 과정에서 허정숙의 소개로 주세죽을 만나 사랑의 감정을 키워나갔습니다. 주세죽은 1901년 함경남도 함흥에서 태어나 캐나다 선교사들이 설립한 함흥의 영생여고보를 다니던 중 1919년 3.1 운동에 참가했다. 1개월간 유치장 신세를 지고 퇴학당했습니다. 그 후 영생여고보와 같은 재단의 재해병원에서 1년간 근무하다 1920년 가을 상해로 건너가 음악학교에서 피아노를 전공하던 중 박헌영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1921년 어느 날 동거를 시작하고 그해 여름 프랑스 조기의 교회당에서 결혼식을 올렸는데 여운형이 주례를 본 결혼식에서 두 사람은 독일어판 자본론 위에 손을 얹고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김다냐, 임원근, 허정숙은 수시로 박헌영의 신혼방에 모여 놀았고 주세죽 역시 1921년 고려공산청년회에 가입하고 고려공산당에 입당한 후 열성적인 공산주의자가 되었습니다. 허정숙은 1901년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일제하에서 인권변호사로 유명한 하원으로 대화여고를 졸업하고 일본으로 건너가 수도원처럼 교율이 엄격한 고베의 관서신학교에 다녔습니다. 3.1 운동이 일어난 1919년 여름방학 때 귀국한 후 일본으로 돌아가지 않고 조선여자교육협회에서 활동했는데 그때 허정숙은 협회 일을 보고 박헌영은 협회 기관지 여자실론 편집일을 했습니다. 허정숙은 조선 여성들이 처한 현실을 변화시키려면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1920년 가을 아버지한테 얘기도 하지 않고 상해로 건너가 상해외고학교에 적을 두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주의 연구소 활동에 참여해 사회주의 사상에 빠져드는 한편 또래인 박헌영, 김다냐, 임원근 등과 어울렸는데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귀족적 풍모의 임원근과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이후 허정숙과 주세죽, 박헌영과 임원근 네 사람은 서로의 하숙집과 자취방을 오가면서 사랑을 키우고 혁명을 논했는데 허정숙은 1921년 초여름 늑막염 초기 진단을 받아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박헌영, 김다냐, 임원근 세 사람은 신의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목고를 치른 뒤 1924년 1월 만기 추록했는데 박헌영은 고향으로 내려가 주세죽과 제대로 격식을 갖춘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박헌영으로서는 짧지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는데 새 남자는 고려공산당 이르쿠츠크파를 뿌리로 하는 화요회에 들어가 활동했고 박헌영은 1924년 4월 동아일보 지방부 기자로 입사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임원근도 동아일보에 기자로 입사했는데 당시 신문기자는 혁명 활동을 하는데 유리한 점이 많은 바 고정 수입이 들어온다는 점에서도 그렇지만 비밀결사 임무를 수행하는 데도 편리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철도를 이용한 지방 이동이 자유롭다는 점으로 일제강점기하에서 철도 여행은 비합법 활동을 하는 혁명가들에게는 매우 위험한 행위였습니다. 기차역 개찰구와 열차 속에는 어느 때건 경찰이 상주했고 일경은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으면 불시에 검문하고 소지품 검사를 해서 조금만 이상하면 능사로 연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자 신분증만 제시하면 모든 게 무사통과이며 중국이든 일본이든 국경을 넘을 때도 별다른 장애가 없었고 신문 지면을 이용한 선전 활동에도 적격이었습니다. 비록 총독 부의 검열과 정관의 위협 때문에 표현을 조심해야 했지만 언제든 자신이 원하는 기사를 쓸 수 있다 보니 당시 신문사는 공산주의자를 지칭하는 주의자들에게는 최적의 활동 공간이었습니다. 김다냐는 추록 후 합법 비합법의 양쪽 영역에서 활동했는데 비합법 영역에서는 비밀결사에서 활동하고 합법 영역에서는 1924년 9월 입사한 조선일보 기자로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세 기자 중 글을 가장 잘 쓴 이는 김다냐였는데 국내외 정세에 밝을 뿐만 아니라 문장력이 좋고 외국어 능력도 출중했습니다. 김다냐가 쓴 기사 중에서 특히 사람들의 주목을 끈 것은
3년 전 레닌을 만났던 경험을 글로 되살린 레닌 회견 인상기란 제목의 11회 연속 기사로 1925년은 레닌이 사망한 지 1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김단야는 1922년 초 모스크바에서 열린 극동민족대회에 조선 대표로 참가했을 때 각국 대표들과 함께 레닌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박헌영은 기자로서 활동은 미미했다는데 기사를 거의 쓰지 않았고 기자로서의 글재주도 뛰어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고 임원근도 박헌영처럼 기사를 잘 쓰지 못했는지 기명 기사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세 사람은 조선동아일보 기자로 활동하면서 1925년 4월 창당한 조선공산당과 고려공산청년의 결성에 핵심 역할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조선공산당과 공청회는 조선일보의 현직 기자가 많았습니다. 김단야, 조봉암, 김재봉, 홍증식이 그런 사람이며 박헌영과 임원근도 나중에 조선일보 기자가 되었고 결성 모임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신일용과 편집부의 소년극 등도 당시는 주의자로 분류되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임원근은 1924년 1월 출옥하고 그해 8월 임신 상태에 허정숙과 결혼을 해서 그해 말 첫 아들을 낳았는데 허정숙이 거침없고 활달한 데 반해 임원근은 섬세하고 다정다감했습니다. 허정숙은 출산 후 1925년 1월 동아일보 기자로 입사해 그해 5월까지 다녔는데 그 시기는 임원근도 동아일보 기자일 때여서 허정숙, 임원근 두 사람은 당시로서는 흔치 않는 사내 부부이자 인꼬 부부로 유명했습니다. 박헌영, 임원근은 1925년 5월 동아일보 사회부 기자들의 모임인 철필구락부가 임금인상, 투쟁을 주도할 때 동조했다가 동아일보를 퇴사하고 조선일보에 입사했습니다. 이로써 이미 조선일보 사회부 기자로 활동하고 있던 김단야와 화요일의 3인조가 모두 조선일보에 둥지를 틀고 허정숙은 임원근과 함께 동아일보를 떠난 뒤 사회주의 색채를 강하게 띤 신여성지 편집장으로 활동했습니다. 당시 조선일보에는 같은 사회주의자이면서도 사상적 지향과 조직적 뿌리를 달리하는 여러 그룹의 인물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영업국장 홍증식을 비롯해 박헌영, 임원근, 김단야, 조봉암, 김재봉, 홍남표, 홍덕유 등은 화요회 인물이었고 논설반의 신일용은 고려공산당 상해파에 속했으며 일본 유학 출신이 주축인 북풍회 이론도 있었습니다. 이중 회원 숫자로나 회사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볼 때 단연 우세한 쪽은 화요회였는데 화요회는 자기들끼리만 어울려 다녔고 같은 주의자라도 계보가 다른 기자들과는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화요회 3인방을 포함해 대부분의 주의자들은 1925년 10월 조선일보에서 해직되었는데 당시 조선일보는 조선과 러시아의 정치적 관계라는 논설을 문제 삼은 조선총독부로부터 정간 처분을 받았습니다. 조선총독부가 좌익 기자들을 해직시키지 않으면 정간 처분을 해제하지 않겠다고 압력을 가해 10월 15일 세 사람을 포함해 모두 17명의 기자를 해직시켰기 때문입니다. 허정숙은 1924년 1월 출소한 임원근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인데도 1924년 5월 주세죽 등과 함께 조선 최초의 사회주의 여성단체인 조선여성동우회를 결성하고 경성여자청년동맹을 조직했습니다. 여자들끼리 모여 그것도 사회주의 단체를 만들어 공개적으로 여성 인권 운운하는 것만으로도 당시로서는 경천동 지할 일인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회원들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여성계몽 강연을 했습니다. 1924년 여름 끝 무렵 조선여성동우회에 이화학당 출신의 한 여학생이 나타났는데 부유한 판사를 아버지로 둔 20살의 고명자로 이후 허정숙, 주세죽 고명자 세 여자는 언니 동생하며 어울려 다녔습니다. 총각인 김단야는 임원근, 허정숙, 박헌영, 주세죽 부부와 어울리다 보니 자연스럽게 고명자를 알게 되고 고명자를 마르크시스트로 만들기 위해 과외선생을 자처했는데 이 과정에서 둘 사이에 사랑의 감정이 싹텄습니다. 김단야는 1924년 추석에 김천 고향집에 내려가 본처와 이혼하고 고명자와 결혼하겠다고 선언했는데 고향에는 자식도 있었습니다. 고명자 역시 김단야와 결혼하겠다고 집에 알렸으나 고명자의 집에서는 금지옥겹 키운 딸이 전처가 있는 공산주의자와 결혼하겠는 것에 대경실색하며 반대를 했습니다. 김단야는 1924년 12월 말 상해로 건너가 코민텔은 극동부 책임자 보이틴스키와 조선공산당 창립을 논의하고 1925년 1월 말 돌아왔고 국내에서 조선공산당 창립대회를 준비하는 계획이 은밀하게 진행했습니다. 1925년 8월 허정숙, 주세죽 고명자가 함께 단발을 했는데 당시 여성의 단발은 사회적으로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것은 물론
주위의 눈총도 따가웠습니다. 그런데도 허정숙은 자신이 편집장으로 있는 신여성지 1925년 10월호에 단발을 했다고 기사를 썼는데, 단발을 한 후 세 여자가 개울에 발을 담그고 노닥거리고 있는 모습의 사진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역사 속의 사랑은 공산혁명을 꿈꾼 박헌영, 김다냐, 임원근, 허정숙 두 세족 고명자의 사랑과 이별, 투쟁과 고난이었습니다.